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토크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 정치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2015년 맞냐? 21세기 맞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가 87년 6월 항쟁, 쉽게 말하면 그 체제인데요. 87년 체제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를 해왔는데 그 성취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거꾸로 퇴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쉽게 말하면 총리,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분이 4.19는 혼란이고 5.16은 혁명이다. 뭐 이런 아주 독특한 그 철학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주옥 같은 말씀. 예.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신 그분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정치 의식이라는 그 시대 고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그분이 쓰시는 분들이니까 대충 다 같은 부류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참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나보고 물어봐요? 시선님한테 물어봐야지. 곤란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받으리면 안 되지. 대놓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네, 그럼요. 하셔야지. 아니,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와대 또 중앙정부에 관한 하는 제가 좀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할 말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많이 참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또 중앙정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예산도 좀 사실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좀 봐주세요. 예. 근데 그리고 또 사실요. 뭐 아니 꼭 그 경우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인사라는 게 또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해보면 물론 저는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가장 적절한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또 이게 사람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뭐 때로는 좀 실패하는 때도 있고 네, 더군다나 서울시는 또 이게 무슨 인사위원회라든지 뭐 민정수석 이런 게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일도 있어서 뭐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의도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토론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뭐 저 세 분이 주로 하시고요. 아니 그 2014년이 그 선거였잖아요. 예, 서울시장. 예, 작년.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또 출마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뭐 그건 또 제가 뭐 알 수가 없죠. 그 말씀해 주셔야 우리 노 대표도 출마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뭐 요 끝나고 나서 한번 협의를 한번 좀. 사실은 두 번이나 저를 집중적으로 도와주셨죠. 네. 아니, 제가 또 3번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저도 알아야 되니까. 저는 그런 속셈이 있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고 답을 제가 너무 가볍게 해드렸네요. 그 다음 서울시장에 나가실 게 아니라면은 이제 뭐 정부나 이런 데 대해서도 할 말을 또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할 말을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예. 뭐 사실은 서울시장을 뭐 이렇게 한 번 더 하겠다고 한들 서울시민들이 그 해 가서 꼭 또 지지할지 뭐 제가 또 아니면 심지어는 이것도 드릴 말씀이 아닌 게 아니 당에서 또 이게 또 뭐 공천이 돼야 되기도 하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거기에는 이제 혹시 중간에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그렇죠. 예. 확대 해석은 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서울시를 운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국정 운영으로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서울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 운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어떤 문제점 같은 게 보이거나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외교 국방 외에는 서울시에 다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외교도 사실은 저는 늘 이렇게 왜 로컬 투 로컬, 피플 투 피플, 그야말로 지방의 교류, 또 민간 교류 이런 게 국가 외교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늘 연결돼 있고 국가적 아젠다하고 다 연결돼 있죠. 그거는 뭐 오히려 중앙정부는 큰 틀을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정부들이니까 뭐 직결돼 있다고 할 수 그러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단체장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라는 게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많죠. 네. 크죠. 그러니까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지사들이 뭐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얘기하는데 제가 서울시의 그 의제들을 서울시의 요청 사항들을 쭉 얘기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도 서울시장 시절에 해봤어 다 하는데. 얘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현직 대통령인데 좀 해결해 주시죠. 제가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나 보죠?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저는 도시가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가지면요. 그게 국가 경쟁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절반이 지금 도시에 삽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시가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권한을 이렇게 좀 내려주시면 오히려 그 훨씬 더 시민들이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하면 이게 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좀 대폭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권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재정이요. 지금 8대2입니다. 중앙정부가 8을 쓰고 지방정부의 이제 그 지방세수의 권한이. 그런데 실제 하는 일은 반대로 4대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보조금, 뭐 교부금 받으려고 그냥 국회 신발이 닳도록 시도지사들이 뛰어다니는 거고요. 왜 그러는지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잖아. 서울시장조차도 그런.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중앙정부가 업무는 60%를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데 돈은 20%만 자체 조세 주권을 확보를 해줬으니까 이제 격차가 40%의 격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40%는 어떤 형식으로든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약간의 재량이 작용되는 거니까 그 재량권을 가지고 다 길들이려고 지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그 말고도 예를 그 들어서 시장님이 언론 자유까지 네. 자진 반납하시고 지금 대통령 흉도 못 보고 지금. 부시장이나 이 국장 한 명의 임명권 그것도 제가 숫자를 다 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게 20년 전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뽑게 된 게 이제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로 이렇게 그 돌아온 게 20년밖에 안 되는 김대중 거고. 총재가 그때 단식 투쟁하고 막 그랬어. 그거 예. 약속한 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정말 절반의 지방자치다 그 얘기를 했더니 시도지사 모임에서 그랬더니 김관용 경북지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아니다 우리 2할 자치밖에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방세수의 권한이 2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얘기까지 있죠. 혹시 그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방정부의 조세주권의 수직적 배분을 새로 하기 위해서 유럽식의 이제 조세 배분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다뤘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이렇게 조세 수입의 편차가 큰 세금은 국세로 하고 그런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시간 변화에 따른 진폭이 적은 세금은 지방세로 하는 게 그게 조세주권의 배분의 관점에서 보면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안정적인 세금인데 100% 국세로 돼 있고요. 무슨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사는 동네는 많이 거치고 안 사는 동네는 없고 이렇게 지역 그런데다가 편차가 이게 심한 굉장히 건데 변화가 있죠. 예, 그런 거는 또 경기도 많이 타고요. 예. 그런 거는 지방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기초자치정부, 시도, 시군구,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렇게 3분의 1씩 아예 나눠 쓰도록.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당연히 그 좋은 제안이시고요. 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이
50대 50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20대 80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예컨대 40대 60으로만 바꿔줘도 이게 굉장히 큰 변화가. 시도지사 일어날 협의회에서 겁니다. 그런 입법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이게 안 됩니까? 저희들이 뭐 늘 주창하고 늘 성명서 내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 법 개정을 하는 뭐 국회나 또 중앙정부가 그렇죠. 뭐 그 지금 정부는 국회가 해야. 근데 사실 이게 바뀌지. 보면은 그 지자체 단체장들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포진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다 대부분 다 여야의 차이를 떠나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에서는 만장일치인데도 만장일치죠. 근데 네. 어떻게 그 중앙정부로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나? 네. 그 이상한. 그럼 시도지사들이 지금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약발이 안 먹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지금 그러니까 중앙정부 국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 뭐 슈퍼 어리죠. 네. 네. 아, 최근에 뭐 부시장 그 임종석 부시장인가요? 정무부시장 네, 네. 뭐 서울시청 광장을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이제 쓰게 해줬다고 해가지고 뭐 참고인 조사를 검찰에서 한다고 소환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럽던데 그거 지금 뭐 그 말씀 하셨다고 또 뭐 선동 정치 한다고 또 어떤 신문에서는 야단이고 그렇던데 그 뭐예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네. 뭐 정말 그러면 나 잡아가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 슬퍼하고 그리고 그 유족들이 말하자면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 치고 정말 진상조사 좀 제대로 해줄 것, 또 그것을 위한 법 개정 제대로 해줄 것, 법 제대로 만들어줄 것, 이런 걸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러면 시장이 다 쫓아내야 된단 말이냐. 예? 근데 그거 텐트 치는 거 허용해 줬다고 말하자면 시장을 고발하고 부시장을 소환 조사 한다는 게 과연 상식과 원칙에 맞는 얘기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근데 부시장을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국민을 위해서는 그런 얘기 왜 안 해주세요? 언론 자료 반납하고. 아니 저건 술 먹고 제가 했죠. 아니 술 게임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은 지금 오늘은 술 안 먹었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술을 좀 준비해야 술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사실 원래 이제 좀 우리 다루려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잠깐 얘기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의 실정들 그리고 좀 사실 나라의 희망이 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좀 뭐 암울하기도 하고 일단 정치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는데 되게 이럴 때 그 대안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권이 이제 반사이익을 받거나 또는 저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대안 세력을 여겨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거조차도 안 되니까 국민들이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잘못하면 B가 대안이 되고 뭐 B가 잘못하면 A가 잘 되는데 이거 A가 확실히 잘못하고 있는데 B가 빌빌거린다.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시잖아요. 귀당은 왜 그렇게 그런지. 귀당은 그것도 제가 또 함부로 얘기 못할 일인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나 국회가 중요하지만 지방정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정말 현장에서 어떤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다 들어보면 사실 답이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민생에 관련된 삶의 질에 관계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중앙정부에 들려지고 그것이 전체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어찌 보면 그런 걸 잘 못 들으시고 잘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에서만 뭐 그렇게 있지 말고 좀 이런 지방정부 좀 순회를 한다든지 좀 그런 얘기들 좀 듣고 그러시면 참 좋겠다. 제가 옛날에 참여연대 할 때 어떤 성명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신은 너무 높이, 황제는 너무 멀리. 그러니까 그 짜르 러시아, 그 제정 러시아 시절에 말하자면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그걸 황제는 말하자면 너무 멀리 있고 신은 너무 높이 있으니까 우리 말을 못 듣는다. 저는 뭐 그런 상황 그 아닌가 김대중 싶어요. 정부 3년 차 때 나온 성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근데 그 성명 좀 과했지 않아요?
그걸 지금 와서 강조- 생각해 보시니까. 뭐 너무 저 자백을 받으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아니 뭐 그때는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또 좀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주세요라고 한 아니 뭐 거죠. 그런 거 주장할 수 있는데 때로는 저희도 그때 정부에 있어 보니까 좀 너무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진보적 시민단체 230개가 선정한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 아닙니까 제가. 그건 제가 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제기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뭐 의견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저 정통 진보정당 출신. 아니 그게 의견이 같으면 이상한 거지 오히려. 그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예. 근데 그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지금 이게 좀 정상적인 정당의 기능을 좀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엉망이거든요, 요즘. 아 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올해 말까지 계속 하나의 당으로 갑니까? 제가 뭐 그러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드릴게요. 당선될 때 무소속으로 되셨는데 처음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 되신 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하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뭐 저는 사실 우리 유시민 대표님이나 또 다 저 친하고 우리 노회찬 의원님하고도 뭐 사실 그 취지로 제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 우정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당원이 되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좀 더 큰 우리가 통합에 더 큰 하나의 정당이 돼서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박 시장님도 들어가시고 안철수 박사도 들어가시고 다 들어갔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네. 두 분도 세 분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크게 보면 저는 특히 저는 이 생각이 우리 정의당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생각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당의 흐름이 이렇게 됐는데 뭐 함께 할 날도 오겠죠. 예. 이런 역공이. 예. 그 박 시장님이 좀 말씀하신 건 조금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대로 못 넘어가. 집요하게 넘어갑시다. 집요하게 좀 가보죠. 김상곤 혁신이 의 앞날이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실 것 같아서. 안 들어오시지 절대로. 언론 자유를 반납하고 오신 분인데 뭐.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잘 될까 이러면 저 봐라 또 초친다 그럴 거고 잘 될 거다 하면 아이고 아직도 순진하네 그럴 거고 되게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기대와 희망을 표명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 아직도 저 당을 모르냐 그런 반응 돌아오고요.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역시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이걸 돗자리도 없는 주제에 이걸 예단하기는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특히 야당에서 야당 여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혁신위가 성공한 혁신이 있어요. 있어요 한번. 어떤 게 2001년 있어요? 말에 민주당 혁신이 물론 성공은 못했. 예.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볼 우리도 때는 국민 경선 만들고 이거 제가 볼 했죠. 때는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보여요. 예, 경험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이번 그게 이번에 이제 저는 그 예외적인 상황이 뭐 벌어지기를 바라긴 하지만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그게 있는가? 과연 무슨 혁신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나는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또 그 혁신의 내용이 그 뭐냐?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뭐 권력 배분 방식 뭐과 관련된 거던데. 결국에 이제 어찌 보면은 권력을 함께 이렇게 잘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각각의 지분을 갖다 일정하게 어떤 합리적 방식이든 간에 보장해 줄 때 잡음이 덜 하다는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박 시장님이 시민운동가 시절에 잘 쓰시던 표현을 우리가 가져오면 이제 거버넌스예요. 그때 이게 소위 이게 지배 구조의 문제고, 그죠? 통치의 문제라고요. 혹은 협치의 문제인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지배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보면 헌법이 있어가지고
뭐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도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이제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판정도 해주고 해서 여하튼 탄핵을 기각하든 탄핵을 인용하면 다시 선거를 하고 이게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권자는 국민이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새정치연합은 이 당이 환경 변화에 직면하거나 내부적인 혹은 대외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거나 내부에서 리더십이 위기에 처하거나 이럴 때 배로 치면 풍랑을 만나거나 바람을 만나거나 뭐 기관고장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복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조직을 복원시키는 그 시스템이 거버넌스예요. 근데 이게 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요만한 바람에도 그냥 완전 요동을 국회의원 몇 명 정도를 국회의원 몇 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거로 결정이 되고 그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합의가 되면 그게 새로운 시스템이 되고 이렇게 이건 이제 붕당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당이 아니고 그냥 붕당이에요. 거버넌스가 없는. 이제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게 제 진단인데 새정치연합에는 이 진단에 동의하는 사람도 없고 이 거버넌스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어요. 맨날 뭐 물갈이 뭐 이런 거 경선 룰 이런 거 가지고 지지고 볶는 거지. 문제의 근원 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보고 그거를 세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저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위원들을 아무리 좋은 분을 영입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는 국회의원들이 다 거부할 것 같아요. 혁신위 자체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축구로 비유하면 뭐 축구는 이렇게 선수가 있고 또 감독, 코치가 있고 또 구단주가 있고 또 그걸 응원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뭐 정당에도 사실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김상곤 혁신위원장님은 이제 이게 지난번 선거에서 지니까 좀 새로운 코치를 한번 모셔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 코치 한 사람이 왔다고 또 다 바뀌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사실 기존의 이 각 그 감독이든 또 뭐 선수들 본인들이든 또 구단주 다 함께 뭐 열심히 해야죠. 이런 것을 저는 늘 패배라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패배를 잘 분석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꼭 이기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 시장님은 선거만 했다 하면 이겨만 보셨으니까 그렇지. 네. 진 사람 마음은 모르시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졌으면 저는 훨씬 더 강도 높은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야죠. 근데 그 생각 안 드세요? 박 시장님이 박영선 의원하고 경선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그 경선 풍경을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그렇죠. 저는 네.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제는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때 박영선이라는 장래가 촉망되고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여성 후보, 여성 정치인을 자기 당의 공식 후보로 내세웠고 무소속 시민운동가 원래 지지율 5%밖에 안 나오던 인지도 낮은 시민운동가하고 붙었는데 근데 안철수 바람이 등을 떠밀어주고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모든 세력과 시민들이 박원순 후보한테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오전에는 버스로 실어 날라서 이기고 저쪽이 오후에는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와서 젊은이들이 찍어서 박원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에너지가 야권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인데 새정치연합이 박원순을 받아들였으면 그 동력까지 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아드려야 되는데 네. 박원순은 들어왔지만 박원순을 만든 시민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느끼세요? 뭐 첫 번째 선거는 이제 잘 분석해 주셨고요. 제가 지난번 작년 선거도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오무 선거 이런 걸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세차 없고 대형 집회 없고 저는 오로지 백팩 메고 운동화 신고 골목으로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 당에 관계된 분들은 그걸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선거가 왜 되겠냐. 서울시 같은 큰 선거에서 대형 그 스피커도 달고 뭐 집회도 해야 된다. 우리 그 선거 운동원들을 막 이렇게 부추겨줘야 선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는 반대하고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서 시민들 대화하고 시민들 위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선거 훨씬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의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더 넓은 바다로, 더 많은 시민의 바다로 나가려면 사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과 좀 이렇게 소통하고, 시민들이 그 바라는 그런 꿈들을 듣고 이해하고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정치라는 것은 너무 좀 구태연하고, 저는 시민들과의 소통, 아까 제가 왜 현장 말씀드렸고 소통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철에 가서 뭐 이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보면 뭐 사실 막 이렇게 때로 지어서 지나가면요, 뒤에 다 욕합니다. 아이, 우리 장사 바쁜데 와가지고 뭐 물건을 제대로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진심으로 혼자서 다니든지 아니면 진짜 물건을 좀 사주든지. 아니, 그거는 시장님이 현직이시니까 그런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지. 신인 때 같으면 그런 선거운동 못 해요.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고 시민운동가 박원순을 막강한 제1야당의 공식 후보하고 경쟁해서 현장 투표에서 이기게 만들었던 그 시민들의 동력, 그것이 왜 새정치연합이라는 이 당 안으로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박 시장님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지금 여의도에 가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 좀 열심히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거철에는 아까 제가 그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좀 당이 좀 바뀌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현장으로들 가라는 거죠. 좀 더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아마 좀 다른 정책을 내놓고 다른 행동을 좀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지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정의당 당원이니까 정의당을 더 걱정하지 새정치연합을 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문제는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성향상 새누리당은 지지하기 싫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제1야당이 다 못 가져가고 있고, 물론 이제 정의당도 마찬가지죠. 좀 진보정당, 제대로 된 진보정당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다 온전히 정의당이 못 가져오고 있는 게 이제 정의당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새정치연합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해법을 찾는 게 뭐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해법을 찾는 식으로 보여지니까 역시 혁신이란 이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답답해 보인다는 그런 취지죠. 두 분 말씀이 저는 다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실은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뭐 여의도에서만 놀고, 그리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정쟁을 벌이고, 이런 것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저는 깊다고 생각하고, 좀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삶에 대해서 조금만 저는 내려와서 같이 함께 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바뀌지 않을까. 지금 뭐 왜 새누리당에서 새준마 그래갖고 사실 우리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더 먹힌단 말이에요. 예, 아주 효율적으로 사기를 치죠. 네. 아주 효과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죠. 뭐 새누리당이야. 예. 예, 두 분이 조금 사실 어떤 면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박 시장님께서는 시민 정치라고 하나요? 일상 속에서 어떤 정책과 더불어서 펼쳐지는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유 작가께서는 뭡니까? 온라인 투표라든지 이 정당의 아니 꼭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방법적인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이제 느낌상 그런 거예요. 정당이 시민들이 근처에 못 오게 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오지 마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요. 노는 게. 그리고 이제 좀 정의당 같은 데는 좀 귀여운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순진하고 여기는 좀 귀엽고 순진한 것 같은데 가봐야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아. 힘이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저 사람 참 좋은데 돈이 없어. 저 친구는 참 돈은 많은데 인간이 대먹지 않았어. 친구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 그럼 정의당은 정의당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왜 새정치연합에 입당하면 세 가지 사실 정치가 돼야 된다. 첫째는 좀 민생을 제대로 좀 챙겨라. 챙기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좀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 누구나 좀 당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정당이 되면 좋겠다. 세 번째는 그런 걸 보장하는 좀 인터넷, 요새 그 인터넷이 뭐 가상 현실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좀 시민들이 뭐 쉽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근데 했는데요. 절대 안 하죠. 그 2004년도부터 하자고 내부에서 엄청나게 그걸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결국 다 좌절하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죠. 그 당을.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얘기하는 게 사실상 사람들한테 아무 소구력이 없어요. 호소력이. 네. 다음에 어쨌든 다음에는 저 당 대표님이나 뭐 이런 분들 좀 부르셔가지고. 당 대표는 겁이 나서 여기 못 나와요.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인데 제2야당이 하는 기관지 형식의 팟캐스트 방송에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무서워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 저희 셋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저희 셋이야 모시면 얼마든지 우호적이라 하죠. 저도 무서웠는데 이재호 의원도 와서 잘 놀다 가셨는데 뭐. 근데 여기 나왔다는 것 때문에 내부에서 공격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못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닭 대신 꽁인가? 근데 시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나오신 김에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본래 이렇게 다들 친한 데다가 뭐 오늘 좀 저기 좀 뭐 직구전 질문 하시더라도 뭐 또 적당히 야, 서울 잘 시민들이잖아요. 해주시겠지.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제가 그 당을 지지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트위터에다 뭐라고 쓰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 진중권 너는 네 당에나 관심 갖지 왜 남의 당 일에 신경을 쓰느냐.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당신들 문제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당인데도 불구하고 니네들 당이 걱정이 되는데 니네들은 당 걱정이 안 되느냐. 그거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는데 야권데 뭐 제1야당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뭐 야권 전체에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래. 우리가 지금 나라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해줘. 근데 청와대는 나라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여당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 내에서 제1야당 내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 지분이 있다고 하셔야 되나 아니면 중심이 있다고 하셔야 되나 중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뭐 당에 지금 흔들리고 정신이 없는데 그중에서 어떤 당의 그 복원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원력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셔야 할 역할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는 나름대로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 이렇게 당이 사실은 너무 자주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왜 현장에 민주정책연구원이라든지 또 이런 예컨대 홍보팀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지속 가능성을 갖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마 그 지도부가 바뀌면 또 이게 싹 다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플래카드라도 하나 좀 제대로 걸어라.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새누리당은 정말 뭐 어쨌든 자주 걸고 또 이 언뜻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뭐 문항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봄에 봄이 왔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정치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나 걸면 그 이미지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뭐 봄날은 간다 노래는 부르던데. 뭐 정책도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참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못하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네. 뭐 그 이왕이면 잘하는 쪽으로. 아니 못하고 있는 단체장은 당에서 징계도 좀 하고 이래야 당 아니에요 그게? 네. 근데 뭐 한번 뭡니까 공천을 하고 나고 선거 끝나고 나면 사실 거의 잘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들 모아서 그걸 중앙정부 정책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사실 그 노동당이 본래 뭐 그렇게 큰 적이 없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사실은 정의당 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지방정부를 무시하지 마라. 거기서 먼저 지방정부를 이렇게 몇 군데 이 당선시키고 나서요. 거기서 참여 예산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기가 막힌 정책들을 하니까 그게 일종의 쇼윈도잖아요. 그러고 이제 전국 정말 집권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는 뭐 예컨대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죠. 조직도 뭐 이 카페 같은 이런 거 좀 만들어서 옛날 당원 조직 말고 좀 새로운 사람들 뭐 인문학 강좌도 열고 이런 거 좀 하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브라질도 룰라가 이제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그 전에 선거에서 상파울로 시장을 그 브라질 룰라가 속해 있는 당에서 당선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뭐 브라질 그 여성인데 여성인데 이제 그 브라질 노동자당 출신이 이제 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은 정책들을 선보인 것들이 룰라가 집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새정치연합이 뭐 완전 활화산처럼 이렇게 완전히 뭐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그 아수라장에서 이렇게 좀 그 피난가 있는 안전지대에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달리 보면은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함으로써 새정치연합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 새정치연합 시장이 서울시장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박원순이 서울시장이야. 그냥. 박원순이라는 인물이 서울시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그 따지면 당적은 이제 새정치연합인데 지금 서울시정이 새정치연합이 시장되면 어디 가나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여기지지는 않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저는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서울시가 뭐 그동안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3, 4년 동안 뭐 정말 많은 혁신과 정책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발표하고 추진해 왔거든요. 그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중앙당에서 가져가서 이걸 좀 전국화하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은데 뭐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연락하신 적 없고 오히려 우리가 현장에서 뭘 해보다 보면 이게 법령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책으로 아예 만들었어요. 이거 좀 가져가서 법률로 좀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만들어 달라고. 네,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님과 정치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그 좋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자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히 뭐 가장 좋은 대답은 그런 거죠. 뭐 솔직한 대답은 좋은 동네 살고 싶고 또 좋은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런 걸 텐데. 그런 것까지 안 바래. 뭐 그냥 더러운 꼴 좀이라도 덜 보고 응?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할 것 같아 나는 요새.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 좀 덜 듣고 그다음에 그 법을 막 어기고 짓밟고 다니는 자들이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사법 제도가 아무런 조처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식이 짓밟히는 이런 것만 안 봐도 난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예. 대통령이 뭐 앞뒤가 맞게 문장이라도 잘 구사할 줄 알면 다행이지 뭐. 예. 그건 그렇고 저도 진도 좀 나갑시다. 그렇게 좀 끌고 나가려면 그냥 나중에 편집해줘 이거. 틀어버려가지고 이게 다음 패러그래프 못 나가요. 예, 인구 1,000만이고요.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사는 도시가 서울이죠. 서울시장님을 모셨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 얘기 말고. 예, 요즘 뭐 정신이 좀 없으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게 특히 강남구청하고 뭐였더라? 무슨 재건축 뭐 이런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또 원만히 해결이 됐나요? 지금 그건 잘 해결됐습니다. 예. 네. 뭐 뭐든지 이게 참 큰 자치단체로서는 맏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참 와서 이렇게 막 시비 거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말하는 막내 동생도 있고 그런 거지.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뭐 그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뭘 또 잘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진주시장님도 와가지고 뭐 유등축제. 네, 덩축제를 왜 뺏겼냐 뭐 하지 마라 이제 그랬는데 사실 뭐 덩축제 덩 내용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수도인 한양이 조선시대 왕도인 한양에서 먼저 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거 가지고 뭐 어떻게 따집니까? 진주시장님이 그걸로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그냥 마케팅 엄청 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오셔서 뭐 이니시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KBS, MBC에 그냥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럼요. 진주시장님이 뭐 언제 9시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그걸 노리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재선되셨어 이분이. 예. 그리고 우리도 그 청계천 덩축제 이름을
좀 바꿔줬습니다. 빛초롱 축제라고. 아니, 그거 잘 합의했고요. 아니 이게 저한테까지 로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학교로 이만큼 자료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쭉 읽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뭐 서울시에서는 축제하는 거 많으니까 그냥 지방 소도시에서 하는 거 그냥 이거 하나는 좀 놔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트위터에다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서울시에서 또 이만큼 자료가 내려오는 거야. 이거 끼어들 데가 못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차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서울 그 여태까지 서울시 정의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컨 이명박 시장 때 방향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토목 쪽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때 뭐 디자인 뭐 이런 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역대 서울시장님들의 그 시정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갖다 처음에 드셨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싶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한테 이제 뭐 예.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만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저는 그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시장이 뭐 하나만 강조하면요 그쪽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안 하게 되잖아요. 서울시라고 하는 이 천만 도시가 지향해야 될 바가 사실 여러 가지죠.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죠. 아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시장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다. 자기 브랜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어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 박시장이 뭐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딱 하나를 놓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시민들은 다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이걸 전부 체계화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혁신하고 이러는 게 결국 시민들에게는 그게 다 저는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왜 그 강남구청장하고 그 얘기 하셨는데요. 그 구룡마을입니다. 예, 구룡마을. 구룡마을이라는 곳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주기적으로 불나는 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의견이 안 좁혀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서울시장이 뭐 그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분들이 재개발돼서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반대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양보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뭐 서울시장이 뭐 잘못한 게 아닌데도 제가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빨리 이 재개발돼서 좀 거기 연구회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시장이 한번 줘줘서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사실 뭐 서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카오틱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처럼 정말 이렇게 많은 볼거리들이 있거나 그런 도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또 재미있는 도시예요. 사실은 저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가 그 말 나온 김에 시장님 이게 서울 시민들만 청취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울 시민은 전체 청취자 중에 한 4분의 1 정도고요. 아주 저 먼 지방에 사는 분들도 이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볼일을 보거나 놀러 오셔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은 이후에 달라진 서울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와보세요. 라고 추천할 만한 공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많죠. 몇 군데 좀 소개해 주세요. 뭐 한두 군데만 소개해드리면요. 네. 서울시청 지하에 시민청이라고 있습니다. 본래 제가 올 때는 거기를 이제 서울시 홍보공간으로 만들자고 하는 걸 서울시 홍보가 웬 말이냐.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그냥 놀아라. 그래서 뭐 결혼식도 열고요. 축제도 열고 뭐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마음껏 노는 장소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1년 365일 휴일도 없어요. 거기는. 계속 지내실 수 있고요. 또 혹시 뭐 좀 부부싸움을 하신 분들이 먼저 화해를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설며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곳 하나. 제가 거기 이제 신청사가 있고 옛날 구청사가 있습니다. 옛날 검찰청사. 예. 거기 13층에 가시면 저희들이 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전망대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정동이라든지 북악, 인왕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거기 가면 저절로 화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있는 곳들을 하나씩 공개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공유도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좀 있으면 그 왜 시청 옆에 이 성공회 대성당 앞에 그게 본래 남대문 세무서 자리거든요. 네. 그게 좀 그 아름다운 건물을 방해도 하고 있고 또 조금 덕수궁. 잘못 생겼어요. 네. 덕수궁 옆에. 그래서 그거를
취임할 때 지시를 해가지고요. 한 3년 만에 중앙정부하고 바꿨습니다. 이 땅을, 건물을. 그래서 그게 이제 수십 개 됐거든요. 지금 이제 가시다 보면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은 광장으로 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게 하나씩 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서울 오셔서 이제 뭐 코엑스나 아쿠아리움 같은 데나 이런 데만 가시지 말고 남산 이런 데만 가시지 말고 거기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도 한번 그럼요. 둘러보시라. 지금 제가 이제 보면 한양도성 그 18.6km인데요. 그걸 한번 돌아보면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조선의 무학대사가 왜 여기다가 그 도읍을 정했는지 딱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촌 뭐 저쪽 어딥니까 서촌, 서촌 네. 그다음에 이화동 부암동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거든요. 소격동.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세 가지 서울에 랜드마크가 있다. 그 높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 사실 뉴욕에 가나 다 있죠. 오히려 그거하고 우리가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이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은 첫째는 자연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아니 1,000만 인구가 사는 도시에 국립공원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산이 있습니다. 네, 북한산. 도봉산, 북한산. 그다음에 한강이 있죠. 뭐 지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 역사다. 아니 우리가 싱가포르나 뉴욕하고 비교하면 사실 제가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신생 도시잖아요. 서울은 2000년 역사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풍납동에 지금 백제 왕국이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빨리 매입해서 지금 발굴해서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사람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기 세 분 포함해가지고 끼가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홍대 앞 지금 야단이잖아요. 홍대 저는 분위기니까. 서울 시민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제가 바로 그 홍대 앞 연남동 삽니다. 근데 진짜 연남동도 엄청난 변화가 그러니까 있죠. 그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게 하루에 하나씩 가게가 생기는데 거기 맛있는 중국집도 있는데. 그게 너무 예뻐요 가게들이. 예쁘고 재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관광객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막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왜 우리나라가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다니면서 어느 나라를 다녀도 그렇게 골목골목이 재밌는 나라가 많지 않았던 것 연남동 같아요. 골목 서울시. 재밌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면은 그런 연남동도 그렇고 실은 뭐 북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서촌 쪽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이렇게 좀 옛 정치가 남아 있는 곳에서 이렇게 좀 창의적인 그런 가게들이 막 생기고 이제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지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게 되면은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원래 인산으로 다 쫓겨나야 되고 그걸 백화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면 그게 또 그런 효과가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게 큰 오늘 대전환의 전환이 오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또 대한민국이 큰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강남류의 발전이 발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강북이 똑같이 그렇게 다 옛날에 뭐 뉴타운 그래갖고 그냥 전면 철거하고 거기다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 때려짓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도시의 정체성, 역사성, 이런 시민성 이런 걸 잘 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잘하게. 아까 왜 하루 지나가면 막 재밌는 가게 생기고 이 시민들의 힘이잖아요. 이분들이 잘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떤 시대와 도시의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랜드마크 사실은 시장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에 대한 이 큰 그림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좀 넘겨주세요. 아니 뭐 제가 그때 2010년인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 준비했던 공약 중에 뭐 한 부분입니다만은 서울의 랜드마크를 꼭 눈으로 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왔을 때 야 우리도 서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나라에서 서울 방문했을 때 야 대한민국 역시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저는 이 인터넷 시대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 컴퓨터를 갖다 내 손 안에서 이렇게 뭐 24시간 작동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공용 와이파이 그러니까 공공 지역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라거나 이런 또는 뭐 관광지라거나 또는 도심이라거나 이런 데에서 일정한 지역을 갖다가 이제 와이파이를 갖다가 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이제 뭐 저는 뭐 이걸 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알아봤을 때는 지하철은 이미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택시, 대중교통수단, 버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의 어떤 그 밀집 지역들 그런 데는 제가 그 당시에 관악구 가봤더니 관악구에서 디자인 그림 만든다고 그 가로등을 갖다 하나 200만 원짜리로 이렇게 다 교체를 하더라고. 그 10분의 1 가격이면 기존 가로등에다가 그 이제 무선 공유기를 달아버리면은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중국의 어떤 대도시보다도 서울이 어찌 보면 공용 와이파이가 적어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 와가지고 뭐 휴대폰 끄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IT 강국으로 또 우리의 앞으로 산업화의 활로도 그쪽에 이제 좀 많이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거라면은 서울시가 좀 그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면 저는 그런 대도시에 이렇게 뭐 백화점 차리고 뭐 이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의 공공재를 많이 쓰고 있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그런 거 하나 들어서 가서 예를 들면 뭐 유동인구 또는 이용인구가 몇만 명 이상 된다 이러면은 그에 따라서 뭐 반경 뭐 몇 킬로 안을 갖다가 책임지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공공장소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장소는 이 와이파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미 그 와이파이를 갖고 있는 분한테 그걸 이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솔루션이라고 할까 그런 거 만들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서울이 이 관광이나 이게 개방적인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광객은 사실 지금 작년에 1,200만 명 거의 됐거든요. 저희들이 2018년까지는 2천만 명.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어떤 요새 뭐 일자리니 뭐 참 고통이 심하잖아요. 이 고용 창출 효과가 제일 많은 게 이 관광이더라고요. 관광,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뭐 좀 작은 오늘 민원이 많으시네요. 한강에 혹시 수상 택시 타보셨어요?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저는 그 택시를 한번 타봤습니다. 네. 타봤는데 한 30분 달리는데 7만 원 주고 타봤는데 한강이 그 세느강이나 템즈강하고 달라가지고 너무 크죠. 강이 너무 넓어서 강에서 이렇게 강 주변을 구경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지나가면서 이제 운하 같은 그 작은 강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 또 아름다운 유서 깊잖아. 건물들 구경하는데 우리는 건물이 참 멀어서 안 보여요. 그냥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보여서 무슨 이렇게 아파트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혹시 그거 가면서 이제 어디에 살까 보는 그게 아니라면은 별로 쓸모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 띄우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실용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강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접근이 쉽게 되는,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부 구간이라도 이렇게 더 덮는 것도 있죠. 강변도로나 또는 이제 88 올라오는 도리를 지하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잠실 수중보 있지 않습니까? 예. 잠실 수중보 저거 철거해가지고, 저 사실 배 다니게 하려고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걸 만들었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거 철거해서 수질 지금보다는 한 등급 높여서 헤엄치게 만드는, 그리고 과거에 뚝섬 같은 게 자연 생태계로서 이제 그 모래 이 탑 같은 게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거 가능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그게 조사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포가 지금 잠실에 신곡. 있고 저쪽 그 하류 쪽에 예, 신곡도 두 개가 신곡. 있는데요. 저희들 이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용역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결론은 이게 자연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 옛날에 한강은 뭐 그냥 이 모래 톱이 많았고 거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수영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몇십 년 전의 그렇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복원하려면 이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양쪽에 이렇게 보가 있으니까 크게 보면 호수 같은 이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또 이걸 또 함부로 헐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결함이 예를 있을 들어서 수 있으니까. 지천에 또 이런 것도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게 문제는 국토부가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은 국토부가 하나리라.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걸 뭐 저희들은 또 논리와 이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또 뭐 하다 보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시민들의 한강에 와서 좀 더 즐길 수 있게, 그러니까 생태성도 강화하고 그러면서 또 시민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그 가장 지금 코앞에 걸린 문제인데 대중교통요금 인상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상해야지. 지금 뭐 이렇게 그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한번 뭐 요금 올린다는데 소비자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뭐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도 뭐 요금 올리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죠. 예, 예. 근데 지금 경기하고 인천은 이미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상태고요. 예.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그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1년에 그 지하철에서도 무임승차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또 한 2천 몇백억, 한 3천억 거의. 노인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버스도 이게 환승은 시민들에게 너무 편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그다음에 연이어서 타면 환승이 돼서 예. 한 100원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시민들한테는 좋은데 그게 또 그 버스에 이 그대로 적자가 누적됩니다. 예. 서울시가 그걸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1년에 이 대중교통만으로 한 1조 원 정도 적자가 쌓이니까 이게 이제 또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최대한 줄이려고 해도 그 정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정말 길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길이 없다 그래서 그 대신 2년 후에 오히려 내리는 걸 약속을 하면 내가 사인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2년 후에 한 100원 정도 내릴 수 있을까?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떤 방법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홍콩 지하철이나 동경 지하철은 그 요금 의존도가 한 30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수입원이 있죠. 그게 이제 역세권을 개발한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임대 분양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민간으로 가는 개발 이익을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하나 확충되거나 생기면 거기서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게 다 민간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지주들이나 개발회사들이. 근데 그거를 일종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 일부를 공기업에서 회수하겠다는 그렇죠. 뜻이죠. 이제 지하철 공사나 이런 쪽이 디벨로퍼가 돼가지고 일종의 그 환승역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지하 도시도 만들고 뭐 아케이드도 그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수익을 전부 우리 지하철 공사에 투여하면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연구하도록 2년 후에 강력히 지지를 해놨습니다. 2년 후에 내린다는 게 이번에 올리고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올리고 내린다. 이번에는 올리는데 근데 2년 그런 후에는 자세로 예. 그런 자세로 일해라. 제가 이런 얘기죠. 어쨌든 교통본부장이 저한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2년 후에 대선이 있나요? 그거랑 관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대통령 선거 출마하시기가 쉽지가 않아, 솔직히.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려면 임기를 1년 남기고 서울시장직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공직자가 자기 임기를 중간에 부러뜨리고 다른 선거에 나온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법률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면 꼭 그 후폭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그래도 뭐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니까 또 뭐 그래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결론이 뭐죠, 그러면? 결론이 뭐 우리가 아무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아직 좀 몇 가지 좀 질문들이 남았는데 그냥 벌써 또 그러니까 좀 전에 시정 얘기할 때는 제가 신났는데 또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뭐. 제가 다시 시정 얘기로 돌리겠습니다. 네. 경평 축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경평 축구하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향 협연 이 문제는 사실 취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봐야지. 예, 중앙정부끼리의 이런 뭐 교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니까. 교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서로 간에 말 주고받는 거 보세요. 뭐 뭔가 쌍소리 섞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에도 남북 교류 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자만 쌓이는 거예요. 나도 근데 쉽지. 예, 그렇다고 쓸때 생기겠지. 가만 있을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제안한 게 그 서울시로서는 평양이 파트너니까 그 평양이 또 역사 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그런 걸 유네스코 문화산에 등재할 것인지 또 향후에 이제 뭐 이제 좋은 남북 관계가 생기고 또 교류도 심해지고 도시가 발전하면 도시 계획이 우리 서울은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없도록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또 평양 그 주변에 왜 남포공단이 있잖아요. 저는 개성공단 같은 거를 평양 그 남포공단에 서울공단을 하나 만든다면 그 서로가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 그 뭐 서울에도 한계 경공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용역도 해놓고 미리 전문가들과 토론도 해서 그런 걸 한번 해놓으면 좋은 관계가 열리면 바로 그런 걸 갖고 서로 협의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6.15 남북선언 기념 그 하기 전에 이런 종합적인 정책을 갖고 한번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 경평 축구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요즘 사람들도 먹는 거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밝히니까 그 평양 옥류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 여러 번 가서 냉면을 먹어봤는데 실제로 뭐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평양 냉면의 진수를 보여주거든요. 저는 또 근데 우리 서울에도 보면 유명한 또 이 냉면집들이 있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맛있어. 그 냉면을 찜면옥. 한번 이렇게 임시로 상설 음식점을 갖다 옥류관 뭐 서울 지점을 만들어라. 뭐 이런까지는 좋은데 그거 되게 힘들다면 이렇게 한번 교류를 하는 거라거나 또는 그 맥주 있지 않습니까? 명성 네. 맥주. 요 용성 맥주하고 대동강 맥주가 확실히 품질이 우리나라 맥주보다 좋거든요. 그거 사실입니다. 이거 완전히 정북이 친북 발언인데. 아니, 이거 뭐 이거 뭐가 이거냐 이거. 그거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황교안 씨가 사실이다. 총리 되면 이거 다 잡혀가 이제 우리 이거. 면회 오세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만약에 예. 그런 서울 지점 이런 거 만약에 가져오시면 예. 제가 장소라든지 이런 거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아니 뭐 북한도 그 자기들 잘하는 거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자꾸 남쪽에서 손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쪽에서 잘하는 게 또 들어오면 우리도 막 자극받아 가지고 더 좋은 맥주도 만들 수 있는 아니 거니까. 명성 맥주, 대동강 맥주가 우리나라 맥주보다 더 확실히 맛있다 이런 그런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니 저는 뭐 확신합니다. 황교안 시대에는 진짜 그거 조심해야 돼. 아직 청문회도 안 되고 이제 인준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총리 취임하고 나면 진짜 우리 조심해야 돼.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했던 사람이 양쪽 맥주를 다 먹어보고 쓴 칼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클 투더. 일간신문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반국가 단체를 이렇게 하는 정을 알면서도 맥주가 무슨 반국가 단체예요. 아닌가? 그 반국가 단체하고 반국가 주류하고는 다른 거지. 예, 오늘 아까 그 대전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하나의 상징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이제 도시 개발하면 떠오르는 게 이른바 강남 스타일인데 요즘 사실 그 철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강북 스타일이야. 예, 그래서 강북 스타일이죠. 이제 돈의 욕망을 쫓는 게 아니라 사실 삶의 욕망을 쫓는 그런 시정으로서 이렇게 전환을 좀 이룩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 발언. 네. 마무리 발언 전에 네. 내가 오늘 심하게 농담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이거 하나는 확실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진 교수가 앞부분에 그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정치를 해보면 개발 공약이라는 게 먹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4.29 재보선에서도 보면 막 저 강화 이쪽에는 막 어디하고 다리 놓겠습니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 이 개발 신화 또는 이 개발을 숭상하는 일종의 물신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정치를 할 때 내내 느꼈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갔을 때 거기 GTX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경기 고속전철 이래갖고 지하에 뭐 200m를 판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서울 시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서울도 지하철이 지금 9호선까지 있는데 근데 지하철 밑으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사기라고 제가
말은 못하고 그냥 그거보다는 뭐 다른 거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데 그런 사기 공약들을 남발을 하고 그걸 그렇게 당선돼서 4년 동안 요만큼 또 이행하는 바가 없이 애초에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 공약들이 먹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물신숭배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우리들의 도시공간이 내 삶의 의미를 내 스스로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로 갈 거냐. 이 전환이 없이는 저는 중앙정치의 혁신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정치부터 시작해서 중앙정치까지 전부 물신숭배주의, 이 배금주의 이런 거에 그냥 물들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박 시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런 랜드마크를 건물에서 찾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양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자는 이 얘기가 저는 사실 뭐 오늘 나눈 대화에서 핵심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그 귀당 전체가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정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복지 등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직접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보면 그 전에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일자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그 켄 리빙스턴이라고 그 런던 시장 유명한 그분 이제 선거 공약을 보니까 1번 공약이 자기가 런던 시장이 되면은 임기 중에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 그게 시장의 공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시장으로서 저는 오히려 서울시 정도의 수준에서 좀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의 어떤 그런 정책을 좀 성공적으로 핀다면은 이제 그걸 모델로 해서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저는 그건 좀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국 정치가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지금 정부처럼 더 쉬운 해고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사회 양극화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그간의 쉬운 해고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데 좀 더 쉬운 해고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뭐 추진하려고 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좀 일자리를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창의적인 그러한 이제 좀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 그런 것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그 비정규직 상당 부분 또 정규직화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했죠. 예. 앞으로도 뭐 아직도 뭐 비정규직 그럼 남아 있는 분들 일단 서울시 그러니까 구청 쪽은 아직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뭐 아주 몇 가지 예외가 아닌 다음에는 한 7천여 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이 계약하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데는 우선 좀 전다든지. 저도 이걸 과거에 제가 공약 중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서. 과거에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나 사실 진보정당에서 한 것들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그 정몽준 후보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난번 선거할 때 그 구호가 왜 이런 거였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 근데 사람들은 잠 좀 자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개발이나 이런 토건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이제 하도 질렸잖아요. 그동안 너무 막 예산 낭비. 근데 아직도 안 질린 시민들이 많아요. 네. 많이 가라앉았죠. 뉴타운 다 망한 다음에 많이 가라앉았죠. 그렇죠. 그래서 뉴타운도 1000개가 지정돼 있어요. 그때 이 서울이란 것은 잠자는 서울의 집값 뭐 이런 거지. 그런 걸 올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걸 깨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토목이라고 물론 뭐 일체하지 말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필요한 아까 건 말씀드렸던 이 마이스 단지라든지 또 창동에 지금 이 지하철 기지가 차량 기지가 나가면서 그게 한 10만 평 이상 생겼습니다. 근데 그 강북 지역을 보면 완전히 베드타운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부 시내로 일하러 와야 되니까 이게 또 교통, 재정 뭐 온갖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를 뭔가 먹거리로
비즈니스 기회로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편으로 또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복지는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도 하셨지만. 근데 사실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지금 약간 6조에서 8조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예산의 26%가 한 34%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 투자로 약 한 14조 정도의 경제 창출 효과. 그다음에 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숫자는 정확히 안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복지라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어떤 이 창조나 이런 어떤 상상력이 있는 사회로 만들어준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여기가 지금 뭐 학습하고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시민들도 함께 이런 새로운 변화를 아마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시장으로 내세웠죠. 잘하겠습니다. 예. 너무 보들보들하게 만져들었나 오늘.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외형적인 랜드마크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이제 자연이고요. 생태적인 곳, 그 다음에 역사. 승효상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터무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터에 이렇게 무늬가 쌓인대요, 역사가.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 역사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상한 거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나가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사람이라는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울시정에서 일어난 대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환이 시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정으로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송효상 선생님을 제가 그래서 예. 서울시 건축가로, 총괄 예. 건축가로. 그래서 모든 이런 프로젝트들을 다 그분의 이런 검토를 자문을 받아서 하게. 예. 이걸 제도화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자 오늘 시즌 2의 첫 방송 박원순 시장님 모시고 장장 2시간 풀로 달려봤는데 미진해. 우리가 너무 다음에 아니 우리 한 번 더 초청해 주십시오. 다음 이제 언론 자유를 회복하시지 않으면 어떠셨습니까? 나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언론 자유를 반납하고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 우리 이 섭외가 잘못된 거야. 일단 뭐 서울시장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즌 2를 마치고요. 한 주 쉬면서 방송 기다리셨을 청취자 여러분께 시즌 2로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첫 방송이 여러분께 새로움으로 다가갔길 바라면서요. 52회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한 특집 토크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살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방하셨습니다. 그럼 뭐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